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술, 그리고 구술의 그 실제 실무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마을기록연구소 그리고 라는 곳에 지금 현재 대표님이시죠? 네. 네. 대표님을 하고 계시고 대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술 작업도 하시고 책도 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들려주실 겁니다. 최지연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지원입니다. 지금 대전 중구를 기록하다 잘 안 들리시나요? 대전 중구를 기록하다 중구 마을 기록과 과정 중에서 저는 구술의 경험들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구술하는데 어떤 이렇게 원투쓰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로고 보면은 마술기록연구소 아닙니다. 마을기록연구소인데 많은 분들이 마술기록연구소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앞에 로고를 보면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집과 집이 나란히 있고 위에는 사람을 표현하기도 했고 사람의 말하는 이걸 표시하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만든 단체이고요. 저희 현재 3명이서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네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그 NGO 단체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활동을 17년 했고요. 한국사 기반으로 역사 체험 코디네이터 활동을 전국 단위로 10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사에서 대전의 역사에서 점점 마을 안으로 이제 좁혀진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역사를 좀 기록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서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단체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대전 한의학거리 책자를 출판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매년 한두 번 정도의 구술체록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저의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인생 도처 유상수라고 앞에 계신 선생님들 제가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함께 듣다 보니까 다들 고수세요. 제가 선생님들의 소개는 일일이 못 듣지만 오늘은 앞에 있는 이름표로 선생님들을 기억하고요.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활동 계속 이어나가시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술을 통한 마을 기록 사례인데요. 많은 사진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3시간 교육이지만 사실 3시간 앉아 계신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계속 컷을 지우는 작업을 해서 끝까지 채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충분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술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시 한 편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소방에서는 지옥으로 위해 곡돌 방문에 약이 떠오르고 조금만 돌려주실래요? 산에 숲에 그럼요. 역사는 백분연에 사랑의 햇살 너를 구한다는 육탕 약탕권에서는 길을 오르며 달큰한 구수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약이 떨어지면 꾹꾹 즐기기도 하라. 그리고 다 달인 약을 하얀 약사활에 바꿔놓은 것은 아늑한 깡화에 맞는 옛적이 들었는데 나는 두 손으로 머리 약그릇을 들고 이 약을 내는 옛 사람들을 생각하느라 내 마음은 끝없이 고요하고 또 맑아진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동네 어귀에서 또는 집에서 느꼈던 한약 향기가 이렇게 코에 스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들 한약을 드셔보신 경험은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집안이 비난하야 한 번도 한약을 드시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드셔보신 기억도 있지만 또 우리 어머니들이 한약을 다리시다가 깜빡하셔가지고 홀라당 약탕기 태워가지고 이렇게 짰는데 밑에 그릇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또 아버지가 혼내시는 이런 풍경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 시는 백석 시인의 시입니다. 백석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사실 더 유명한 건 자야 김영한 스님과의 러브스토리로 유명한데요. 그 김영한 스님이 자기 대원각, 운영하던 대원각을 전부 시주해서 길상사가 되었잖아요. 백석 시인은 월북 작가여서 사실 우리가 1980년대까지는 입에 거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조금씩 거론이 되었고, 특히 동주라고 하는 영화에서 윤동주 시인이 백석 시인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 시집을 구하지 못해서 필사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윤동주는 국민들의 시인이고 백석 시인은 시인들의 시인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시 관련해서 대전에서 떠오르는 거리가 있는데 혹시 맞아요. 대전 한의학거리입니다. 너무 잘하세요. 바로 대전역 앞에 있는 중동 정동을 아우르는 거리인데요. 이 특화거리는 1990년대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유사 업종들이 모여있을 경우에 지자체 단위로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거리는 한의학과 인쇄거리로 지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형물은 9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조형물의 텍스트를 보면 97년도에 이 조형물이 만들어졌어요. 밑에 특화거리 소개를 보면 이 한의학 특화거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했대요. 한국전쟁 이후에 번성했대요. 그래서 서울의 경동시장, 대구 양령시장과 함께 전국의 3대 약정거리로 불렸다라고 하고요. 100근이 넘는 한약재를 운반하기에 바로 앞에 뭐가 있을까요? 대전역이 있으니까 교통의 편리함으로 자연스럽게 약정거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문기사나 책자들에 이 텍스트가 퍼져나갔어요. 퍼져나가서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저기에 보면 지정될 당시의 점포수는 90여 개였어요. 제가 여기에 구술체록을 할 때 점포수는 48개였어요. 현재는 38개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장사가 안 돼서, 그리고 거기 점포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가 되시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일을 그만두시거나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하는데 이 아들은 좀 더 번화한 데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노원이나 순산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점포가 점점 줄어들고 나니까 현재는 특화거리라고 하지만 많이 쇠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에는 뭐가 들어오시는지 아세요? 예, 보통은 다문화의 식당이나 이런 점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2020년에 이제 구술체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기류의 인문학 사업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실행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 동네 인문교육 자료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3명 이상이면 공모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체를 만들기 전에 활동하는 사람 셋이서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선정이 되었고 이때 예산은 1,000만 원 예산을 받았거든요. 연구비로 다 그 거리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에 한밭도서관이 협업을 했었는데 기사를 내주신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제 마을 기록하면 마을을 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는 않으세요.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또 이게 어디에 기록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가 저희의 명함이었어요. 요걸 들고 다니면서 근거를 마련했고 한의학거리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공간적인 범위는 여기에 보면 성수당 한약방부터 250m, 여기까지가 저희의 조사 구역이었어요. 그래도 마을치고는 좀 작은 편이었죠. 저 거리를 진짜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걸어 다녔어요. 셋이서 이거 파일 하나 들고.
그럼 내부에 있는 분들은 저희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중년 여자 3명이서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디 부동산 하러 왔나? 예, 뭐 땅 사러 왔나? 점포 보러 왔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인사 하면 눈인사 하는 정도. 그렇게 다니면서 마을을 먼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한의학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5개였어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한의원, 그 다음에 한약방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온 건데요. 한약업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진맥은 하지 못하세요. 침도 놓지는 못하세요. 처방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인데 이 한약업사 시험이 1983년도에 마지막 시험을 치러요. 그리고는 90년대에 한약학과가 우리나라에 3군데 생기면서 이후로는 한약국이 그러니까 한약방이 아니라 약사처럼 한약사가 있는 한약국이 개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있었고, 건제도매는 뭘까요? 한약 재료를 파는 곳이고요. 탕제원은 당연히 처방하니까 끓여서 다려주는 것. 약방학과는 뭘까요? 맞아요. 이렇게 먹거리, 먹을 수 있는 약초를 가지고 건강에 좋은 거, 가루를 내주는 것. 이 가루를 내주는 건 그 당시에 뭐가 제일 잘 팔려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일단 홈쇼핑에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그거를 찾으러 온대요. 멸치환, 무슨 한 해가지고 늘 TV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그 무엇이 좀 물어보세요 또는 건강상식 그리고 바로 홈쇼핑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바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약을 이렇게 동그란 환을 지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의학거리에서 중심은 한의원이 아니고요.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온 한약업사들의 한약방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점점 고령화되셔서 이제 기억이 점점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까 기억을 남겨두는 게 굉장히 시급했었죠.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이죠? 엄중한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4명 이상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거리를 다니면서 우리는 왠지 부동산에 살 것처럼 이렇게 다니고 이제 한 집 한 집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넓은 집부터 들어갔어요. 공간이 좀 있는 집부터. 그리고 약간 느낌에 공간이 넓으면 왠지 마음도 열어줄 것만 같은 그래서 그런 공간부터 찾아다녔는데요. 이분들이 이게 생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이 찾아오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바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며칠을 다니면서 인사 나누고 일이 있으면 계속 같이 박스 포장해가지고 택배 보내주고 막 대신 주소 적어주고 옆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마음 열기를 했고요. 탕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약이 다려지는지 그 과정들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계속 옆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사진 찍는 건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님이거든요. 근데 손님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거리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체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 열기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열으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담게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백제당 한약방을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뒤에 보면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국에 이렇게 한약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누가 제일 고서가 많나라는 대회가 있었대요. 그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구나 이런 데에서 한약 관련해서 축제를 하실 때 당신 책을 빌려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책이 많다는 얘기는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분이 사실은 대전 한의학거리의 역사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분이기도 해요.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하신 명단도 신문기사 요것들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분의 삶의 이야기 중에 좀 재미있었던 건 집안 숙부 중에 굉장히 아비를 잘 보는 분이 계셨대요. 예를 들면 관상이나 사주를 좀 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안에 아이들을 쫙 앉혀놨대요. 그리고 너는 기계로 가라, 너는 뭐 한약으로 가라, 너는 공부로 가라, 운동으로 가라. 이걸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딱 보고 너는 한약 해가지고 그 길로 들어서신 게 계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나의 삶을 누군가가 어렸을 때 정해주면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청소년들은 그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꿈을 향해서 내가 뭐가 제일 하고 싶은지 그렇게 정해주셔가지고 이 길에 들어섰는데 잘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꿈은 3대를 넘기는 한의원을 가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들도 이 업에 종사하시고 손자, 손녀도 이 업에 종사하셔서 3대의 꿈을 이루셨고요. 책을 모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약업을 하면서 관련된 사람의 동체라고 해서 침 놓는 거를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다 모으신 이유는 한의학 박물관을 짓는 게 꿈이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은 아들이 점포박물관이라고 해서요. 그 대를 이어서 하는 백제당 한약방에 그런 약재 도구들 이런 것들을 전시하면서 이제 점포박물관을 조금씩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신의 자서전을 거의 책으로 이제 남기신 건데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들들을 만나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쫙 들려주기가 자식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경청해서 수십 시간을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엿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감사하다 그러고 거리서 만나면 진짜 뭐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쌍화차 이런 거는 당연히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3대를 잇는 중동 한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건재 한약방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후손이 한의대를 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 한의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대 스토리를 잘 활용을 하고 계세요. 들어가면 입구에 배너에다가 이런 3대에 걸친 이야기들을 해놔서 이전의 고객들도 흡수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한약국인 거 보니까 현재 3대는 한약학과를 나오신 분이고요. 이전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한약업사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진자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처방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관을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80년대에 한약업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배달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번 다음에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단 건물을 좀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의학거리의 3층 건물은 80년대 돈을 벌어서 그 후반대에 다 지어진 3층 건물이에요. 단점은 도로가 주차가 확보가 안 돼요. 이유는 80년대에 이렇게 자가용 시대가 올 줄 몰랐대요. 그냥 오로지 대전역 바라보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사진 자료를 통해서 이 중도 한약방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텍스트에 보면 백근 저울을 가지고 한약재를 운반했다고 하는데 그 백근 저울을 보관하고 계신 약방학관이 있었어요. 밑에 있는 게 저울이에요. 저 추를 가지고 이제 백근 저울을 재는 건데 요거 잴 때 몇 명이 필요할까요? 5명? 최소 몇 명이 필요할까요? 6명. 6명? 최소 인원? 3명. 최소 3명. 네. 왜냐하면 약재도 재지만 쌀도 재고 돼지도 재잖아요. 앞뒤로 이렇게 목도를 하고 가운데 분이 추를 움직여가지고 이 그람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인원은 3명. 근데 저거를 함께 하려면 5-6명이 더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재는 건데 한약재를 운반했던 저울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됐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한약업에서 종사하시면서 이제 밑에 있는 일부터 하시다가 지금 약방학원 하신 분인데요. 이게 무게는 무겁지 않은데 한약재가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피를 들고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건물을 오르내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부피도 크지만 사실 무게도 있으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을 때 계단을 이런 무거운 걸 들고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았다고 해요.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체력이 좋아야 되는 그런 2차 시험들이 있잖아요. 신체 검사 외에도 소방관들도 이런 체력 시험을 보고 지금 제가 이제 철도 관련한 구술을 하고 있는데요. 철도에서도 특채가 있었는데 선로 보수하는 보조 요원인데요. 저 특채라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그런 시험인 줄 알았는데 어떤 시험이었냐면
바닥에 침묵이 이런 걸 무거운 걸 들어서 허리까지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봐서 특채로 이렇게 입사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저울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분이 이제 탕제원인데 탕을 내리는 과정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한약업사가 처방전을 내요. 그러면 약재를 그람수에 다는 분이 계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탕제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몇 시간을 우려낸 다음에 기본 50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찌꺼기는 버리는 줄 알았는데 사료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사진 찍은 걸 나중에 책으로 출판할 때는 이렇게 예쁘게 과정들을 담기도 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알지만 우리 다음 자식 세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슬체록이요, 19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목을 다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또는 어딘가에 강좌를 들으러 갈 때 제목이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새롭게 글쓰기를 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뽑아낼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경우는 예전처럼 좀 우리가 존경받았으면, 이건 그 구술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청춘을 다 바쳤지, 이런 것도 구술자의 말이고요. 그 구술자의 말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드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한의학 박물관을 꿈꾼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분의 삶에서 그분의 평생의 업인 이 한의학 박물관을 제목으로 달아드리고 싶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옆에 보면 이건 이제 보고서로 나온 거예요. 보고서로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아까 그 백제당 한약방에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던 선생님 말씀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19건이 그냥 보고서로 나와서 도서관에 비치되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셋이서 한 달 정도 이제 역사를 파가지고 책자로 출판까지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건 2022년인데요. 지역 리서치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마을이나 지역이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마을들의 사라질 이야기들, 잊혀질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대전문화재단이 매년 이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은행동도 하고 소재동도 하고 유성온천이 지금 사라지고 거기 유성장도 사라지잖아요. 거기도 기록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역사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건축물들도 건축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다 기록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하는 건 구술을 하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 은행동은 사실은 요만큼이 은행동이에요. 요게 대전천이고요. 그런데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 여기 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구술자를 선택하고 구술을 진행한 곳은 여기입니다. 딱 가운데 목척시장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한 달 동안 마을 현장 조사를 했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게 목척시장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대단하시다. 저는, 예. 맞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대전의 역사를 공부하고 가리킨다는 활동을 17년 했으면서도 목척시장을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예요. 지금은 많이 허물어져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이 은행 1구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자식을 키워내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조그만한 장사들은 하고 계시고, 기름집도 있고요. 떡집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번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운성 빌딩인데요. 은행 1구역 가운데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가장 부자 건물이 이 운성 빌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만 다니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기는 해화당 한의원이라고 한의학거리 하면서 들었던 이름인데 그 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가보고,
비어있는 점포나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데는 굉장히 사실은 우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다니면 안 됐고요. 또 이렇게 비석이 돌이 하나 있으면 돌에 남긴 기록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근거를 찾으면서 다녔고요. 마음 열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면 짬뽕도 먹어보고 찻집을 하시면 차도 마셔보고 이러면서 충분히 구술자하고 마음 열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술자를 섭외해서요. 본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의학거리는 녹음해가지고 집에 가서 녹취록을 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조금 배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셋이서 다니면서 한 명은 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제가 놓치는 부분은 보소 인터뷰자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명은 요즘 휴대폰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겼어요. 당연히 허락을 받고 이렇게 본면담을 진행을 해서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마을을 기록하려고 할 때 저희가 일단 찾아가는 건 부동산, 오래된 이발소, 세탁소, 그다음에 오래된 아까 100년 가게가 될 만한 그런 가게들을 찾아가면 많은 이야기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는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과 이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게 보통 영상이 많은데 이게 지금 소리가 제대로 잘 안 들리네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안 들리네요. 그 다음에 영상은 더 많은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행동에서는 네 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골라가지고 제목을 붙여서 저 책자가 대전문화재단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구술체로 부분으로 이렇게 뒷부분에 실렸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세요. 권용은님 같은 경우는 은행동의 역사 사연이 모이는 은행동 사랑방. 여기가 이제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연규영님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집에서 살아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나이가 들지만 집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했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내서 그 분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적은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새롭게 글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지면 안에 이분의 좀 은행 1구역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담다 보니까 새롭게 글쓰기를 하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넣었던 부분입니다. 여기는 대청댐하고 대청원인데요. 다들 한 번씩은 가보셨죠? 네, 어렸을 때 갔어요. 네, 대전에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자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댐은 어느 강위에 만들어졌을까요? 맞습니다. 금강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은? 한강. 두 번째 큰 강은? 낙동강. 세 번째 큰 강이 금강인데요. 금강은 밑에 보면 전라북도 장수군 뜸봉샘에서 발원을 해요.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대전 찍고 이렇게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물줄기인데요. 이 발원지에서 251km 되는 지점에 필요에 의해서 대청댐이 만들어졌어요. 198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여기는 금강 하구뚝이에요. 하구뚝은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하구뚝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용담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금강에는 3개의 시설물이 있고요. 금강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강이듯이 대청댐도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댐입니다. 이렇게 보면 재료를 보면은 뭘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멘트, 콘크리트죠. 원래 계획은 콘크리트였어요.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는 청주 지역이고 여기는 대전 지역인데요. 지반이 약한 거예요. 콘크리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급격하게 건축국법을 변경을 해서 이쪽은 사력식이라고 해서 크고 작은 돌들을 가지고 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양강댐, 충주댐 이런 댐들은 소양강댐은 저렇게 돌로 만들어진 댐이고요. 충주댐은 콘크리트 댐인데 다목적 댐 중에 유일하게 대청댐만 복합식으로 만들어진 복합식 댐입니다. 그러면 저 댐의 기능은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콘크리트는 꽉 막아주는데 저렇게 돌덩이들은 숭숭 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댐의 역할을 만들게 했을까요? 가운데다가 진흙층을 만들었어요. 진흙층을 만들어서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댐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청 다목적 댐의 건설 개요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다목적 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댐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수자원에 대한 개발은 6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7년간을 수자원 조사를 해서 75년도에 대청 다목적 댐을 건설하겠다. 기본 계획이 나왔고요. 그리고 5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1980년에 댐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담수라고 해서 물이 채워지는 건 완공되기 이전에 6개월 이전에 이미 물은 차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담은 준공 기념탑이 대청댐 올라가 보시면 그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7m 높이로 서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아주 옛날부터 관광을 다니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댐 만들어지고 공원이고 하니까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준공 기념탑의 가운데 보면은 사업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대청댐의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으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대청 뭘까요? 대전 청주의 앞글자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대덕군하고 청원이었는데 지금 행정구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머리글자는 대청댐이 되었고요. 충주댐은 도시 이름, 소양강댐은 강의 이름인데 또 댐 중에 유일하게 앞 글자 2개를 따가지고 만들어진 이름도 대청댐이 유일해요. 이 사업 개요를 보면은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시행을 했는데 지금의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고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기획하고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완공돼가지고 완공식을 12월 2일 날 했어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 누가 보이시나요? 전두환 대통령이 준공식에 오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준공 기념식에 참석하고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오, 저기 멋진 데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청남대고 청라대 남쪽에 있는 별장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대통령 별장으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공개돼서 우리가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청댐에 대한 기록들은 잘 남아 있어요. 이건 국가기록원 자료인데요. 건설 비용이 신문기사는 1,464억 원, 국가기록원의 자료에는 1,557억 원, 수자원공사는 2,0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액은 다 조금씩 다른데 현재 가치로 따져봤을 때 약 2조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댐을 건설하는 데만 이 비용이 든 게 아니고요. 댐을 아까 복합식으로, 제가 그 발음이 안 되죠. 복합식으로 만드는데 40%가 들고요. 나머지는 보상 비용. 이게 물이 완전히 차올랐을 때가 해발 80m로 예측을 하고 해발 80m 이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전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대수가 나오는데요. 당시 이렇게
댐이 건설되면서 이주해야 했던 분들을 우리가 수몰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몰민의 현황은 충남이 1423세대, 충북이 2652세대인데요. 충남은 대전이에요. 당시 대전의 그쪽이 충남 대덕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1400여 세대가 이주를 했다. 보면은 계획이주하고 자유이주가 있는데요. 계획이주는 남한 간척지, 특혜가 있었어요. 여기에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집단 취락이라고 해서 나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면 80m보다 더 높은 지역에 마을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탄진 공장이나 다른 데로 갈래, 처갓집 있는 데로 갈래 하시는 분들은 자유이주로 통계가 된 거고 이런 기록들은 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남아있고요. 자, 그러면 보상을 아까 2조 원 가운데 60%가 수몰민에게 돌아갔는데요. 어떤 걸 보상을 했을까요? 대토해야 되고요. 또 뭘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될까요? 이주 비용, 또 땅값, 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살고 있는 집도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분묘. 왜냐하면 모든 마을이 300~400년을 이어온 집성촌이었어요. 조상대대로 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집의 수하고 분묘의 수가 비슷해요. 이 말은 이주해야 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일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충남 대덕군의 수몰민 이주 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5마을에서 이주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표로 만들었지만 국가기록원 자료 당시 공무원들은 다 손글씨로 남겼어요. 예전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글씨도 잘 쓰시고 그다음 한자도 왜 이렇게 잘 쓰시는지 진짜 그렇게 해서 남겨진 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은 잘 남아있는데 수몰민들은 다 어디에 가서 살고 계시고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주를 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당시 북면에 속했던 대덕구의 아까 그 수몰마을 가운데 이제 지도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마을이 지금은 이거는 수몰된 상태예요. 이 안에 보면 학교도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마을이었는데 115세대가 다 이주하고 이렇게 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다 물에 잠긴 거고요. 갈전도 같은 경우는 밑은 잠겼고 위쪽으로 이주해서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옛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했죠. 수몰민들의 기억을 좀 구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2022년에 줄여서 디생사라고 부르는데요.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이 있었고 전국에서 5개 문화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대덕문화원이 이 사업을 받았고요. 저나 우리 뒤에 이 임지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록가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때부터 좀 구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전에 한의학거리는 뭣도 모르고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좀 체계를 잡고 이렇게 구술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의 세 사례는 대덕문화원의 기록가로서 기록하게 된 사례입니다. 8명의 기록가가 1인당 3명씩 총 24분의 기록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교육받고 현장 답사는 필수입니다. 아까 안여종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현장을 돌아보게 되었었고요. 이렇게 해서 24분의 이야기가 채록으로 남았는데요. 이분은 동면이라고 해서 이분의 태어난 고향도 수몰됐어요. 그런데 가마를 타고 시집을 북면으로 왔는데 이 집도 수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행히도 딱 80m 선.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도 살고 계신 할머님이신데요. 당시 구술을 할 때 94살, 90대로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18살에 가마 타고 시집을 오셨는데요. 14살부터 3년 동안 옆집 언니랑 걸어서 효동까지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군시제사공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공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군시제사공장은 뭐 하는 공장일까요?
꼬치에서 실만 역시 배우신 분들이라 달라요. 대부분은 뭔가 군 물자를 만드는 줄 아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배우신 분들이라. 누에에서 실을 뽑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 근대사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제대로 임금 안 주고 노동력을 착취했지. 그 가운데 이것도 있었지. 여기에서 파업도 여러 번 해서 그 일제강점기 때 신문 기사를 보면 파업 기사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일하신 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집에서 이렇게 신부 교육하고 이렇게 집에서 밭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걸어서 내가 효동까지 가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내가 사회생활을 했다. 깨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된 구술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기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또 새로운 이면을 보게 되기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공출은 강제로 뽑혀가는 거. 네. 거기 뭐 어디 다른 데로 강제. 네네네네. 강제로 이렇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식이 깨어가지고요. 대청댐 건설될 때 아들하고 청와대 가가지고 반대 시위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올, 당시 94살이셔서 2022년에. 이때가 2022년이니까 3년 전이에요. 엄청 정정하신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우리도 사실 이야기하면서 단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따님이 옆에 계셔서 따님이 조금 보조해서,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모든 기능들이 살짝 떨어져서 듣거나 이럴 때 조금 딸이 조금 더 소통을 도와주기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구술을 하시게 되면 연배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자제분을 함께 하면 이렇게 훨씬 더 소통이 원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3호 국민학교라고 이미 물속에 있는 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이셨는데요. 아버지가 집을 지으셨는데 그 집이 물속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처럼 이렇게 부목을 다 대가지고 레일을 깔아서 집을 이렇게 옮겨 오신 거예요. 위쪽으로. 지금도 가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옮겨 오신 집인데 비용이 더 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옮겨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덕군청에서 공무원이셨는데요. 자기 집도 수몰되는데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잖아요. 수몰민들이 80년이 되면 이제 담수가 되는데 그때까지 안 나가신 분들을 빨리빨리 나가라고 막 독려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이런 것들을 회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분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수몰과 그것 이주였어요. 그 양상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황홀리에 사셨던 분인데요.
그 마을 자체가 다 물속에 잠겨서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곡산 연시세요. 계속 대를 이어서 그 마을에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우리 마을이 수몰돼서 모두 떠나야 돼 라는 말을 이장이 했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을 들었을 때 심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길까요? 듣기가 괜찮아요? 밑에 있는 거지. 다 죽어요. 자막 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이제 그때 생각하시면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구술을 멈추고 이렇게 구술을 진행했던 사례고요. 이분을 제가 처음 지금 청주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나오시니까 제가 모시러 가고 모셔오고 이랬는데 제가 만난 7월 18일에 처음 이분을 뵀는데 구술 체록하고 딱 1년 후 그날 이분의 부고를 아들이 전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도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기억에 대한 감사함 이런 걸로 지금도 아들하고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 간척지로 갈 경우에는 이미 표를 받아서 가신 분들이 가보니까 이게 간척지가 소금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간지가 3년이 지나야만 이 소금이 빠진대요. 농사가 잘 되는데 평생 농사 지으신 분이니까 낯선 곳이 두렵기도 하고 농사가 안 될까 봐 무섭고 당시 투기꾼들이 빨리빨리 표를 팔으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팔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요거는 고향에서 계속 남아있겠다라고 해서 마을 위쪽으로 이전해서 마을을 형성하신 건데요. 당시 마을이 어떻게 들어서는지도 국가기록원자료 그림으로 남아있고 어느 집에 누가 입주했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진짜 그 집에 그분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구술자는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셨고요. 지금 이 가구는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거나 또는 파시거나 하셔가지고 5가구 정도가 수몰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집의 모양이 다 달랐죠. 어느 집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제비뽑기 했대요. 문종이 또르르 말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한 번 했는데 누구는 귀퉁이, 난 싫어. 누구는 첫 꼭대기, 나도 싫어. 해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3번을 해가지고 더 이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스톱 해가지고 3번째 심지 뽑기한 그 집이 자기의 집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했던 일도 있었고요. 담수 직전 상황은 이분은 먼저 신탄진 이주하고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사실 이 수몰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동댐을 답사를 다녀왔대요. 그런데 안동댐에 갔더니 사람들이 댐 만들어지고도 물이 차려면 한참 걸려. 하니까 이주하라고 아무리 독려를 해도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비어있는 논밭에다가 계속 뭘 심으신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농토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6월 달부터 담수가 되니까 빨리 이주해야 되니까 이제 집을 포크레인으로 찍기도 하고 또는 불을 태우게 돼 있어 빨리 나가시라고 위험하니까 했는데 이미 집은 무너뜨려져 있는데 어머님이 마늘을 캐고 거기 토강에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까지 캐고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가장 큰 건 모두가 다 사라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떤 분은요, 댐이 한번 폭파됐으면 좋겠대요. 물이 쫙 빠지면 마을길이 쫙 드러나니까 이렇게 강렬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분은 80살이신데 내가 40년 동안 물속에 살고 그 다음 80년부터 2022년까지 40년을 물 위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꿈을 꾸면 물속 마을만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10시부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대전에 거주하시고 지역들을 잘 알고 계셔서 더 이렇게 내용들이 와닿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다 익히 아시는 내용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가 아니고 2023년에 대화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대화동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을 너무 잘 지었죠. 저거는 대동문화원에서 지은 제목인데 삶과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을하고 이런 것들을 체록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얘가 이상해요. 또 여기 오면 안 돼요. 오늘 뭔가 대화동이라고 하는 건 한자를 보면 크게 벼가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대화동의 지명 유래는 입지적인 조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대화동 지도예요. 일단 파란 색깔은 다 물길이잖아요. 갑천하고 유등천인데 저렇게 물길이 가까이 있고 파란색 선이 대화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까이에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던 지역이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대화리 그리고 구만리 이 두 마을이 대표적인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농사짓던 마을에서 엄격하게 급격한 변화를 겪게 돼요. 지금 대화동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산업단지 대화공단이잖아요. 그거는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발전이 60년대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60년대에 저렇게 울산 구로 공업단지가 생겨나니까 대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이렇게 경제인들이 모여서 대전에도 30만 평에 해당되는 공단을 건설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요. 73년도에 1차 공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80년대는 안정과 균형, 90년대는 기술 강국, 그리고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 이제 가게 된 거고요. 이 가운데 대전 산업단지의 연역을 보면 1973년도에 1단지가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은 준공되고 50년 되는 시점에 그 안에서 생업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구술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2단지는 79년도,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1, 2단지, 1, 2공단을 합해서 대전산업단지, 줄여서 대전산단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문평동하고 신일동에 있는 3, 4단지는 대덕산업단지, 줄여서 대덕산단,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1, 2공단이 들어온 위치도고요. 당연히 현장 답사를 진행을 했겠죠. 여기는 농협 케미칼, 농약을 만드는 데인데요. 농약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요즘은. 작물 보호제. 예, 이렇게 쓰는 게 요즘 명칭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농약 뿌리고 온다고 하지 마시고요. 작물 보호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농약이 아니다. 작물 보호제다. 그리고 여기는 사료 만드는 곳인데 저희가 답사할 때 이렇게 좀 기압이 낮고 이럴 때는 이 냄새가 이 대화공단 전체에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료를 만들다 보니까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들어갈 때 이 출입자 소독실 한 명씩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소독하고 내부를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타올회사. 저 타올이 이렇게 아름답게 실로 만들어지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공장을 견학을 하면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노동자도 있지만 공단에는 관리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구술 체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관리자였는데요. 옛날 대화동이 어떤 풍경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신 분인데 요거 잠깐 들어볼까요? 선생님 그때 대화동 처음 들어오실 때 그 느낌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처음 하시는데 대화동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때 보고 듣고 느끼셨던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버스를 타면 모든 사람이 버스를 타잖아요. 네. 남녀 모두 불문하고 버스를 타야 출근하니까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오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정말 서서 와야지 잡아야 되고 그러면 어떤 시간에 러시아어를 정말 몰리는 시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와요. 못 잡고 잡지도 못하고 떠밀려 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우리 어르신들은 오페르에 출발하니까 앉아서 오시고. 앉아서 오고 그런 장면을 보기 쓰고 네.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데 그때 젊은 사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도 물론 나이가 어리지만 저희 회사에 공직 부서가 있었거든요. 공직공장 같은 게 있었고 또 전공물산이라고 한참 스마트폰 만드는 스마트폰 10분 한참 전화기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아모레 특별히 있었고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많았죠. 시간대에 따라 조금 달리는 있는데 늘 그 버스 그 시간대에 거의 타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저희들이 흔히 지금은 나쁜 소리를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공부를 이래가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강내양 버스 안에는 없었지만 남자들은 공부를 하고 여자들은 공부를 하고 우리 공장에서 서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관리지가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이 현장 지원이었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일하는 곳은 고무를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대전에서 향토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동양백화점, 유승기업사, 그 다음에 계룡건설, 뭐 영진건설, 요 정도거든요. 근데 요 업체, 요 대륙화학공업이 향토기업이었던 거예요. 옥계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다가 70년대에 대화공단으로 들어온 건데요. 이대 사장이 나는 500억 사장이야. 500억이 넘어가면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500억이 넘어갔을 때 캐모플라스트라는 외국인 회사에다 이 회사를 팔으셨어요. 그런데 그 팔은 금액 가운데 20억을 직원들한테 투척을 했대요. 그리고 그 직원들을 모두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신데 이분은 그 이대 사장이 조금만 더 포부가 컸더라면 지역의 기업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500억 사장이 하신 분도 스스로 자신의 그릇을 아셨던 것 같아요.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나는 500억 사장이야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관리자셨어요. 근데 주물에서 피아노 프레임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위험한데 당시 80년대는 복장이 안전 복장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냥 팬티 바람에 그냥 런닝 바람에 일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요즘 막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셨던 기억들을 풀어주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부여에서 태어나셔서 구남매 중에 막내.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바로 이제 한국전제에 입사하셔서 30년 동안 배터리 만드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요, 이건 넘어가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 했을 때요.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3시까지 일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 10분을 준대요. 그러면 예전엔 담배를 많이 피우셨잖아요. 10분 동안 끊임없이 담배를 털고 닦고 털고 닦고. 왜냐하면 이때 들어가면 못 피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담배째가 이렇게 쌓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고 퇴근하실 분들은 퇴근하시고 야근하실 분들은 야근하는데 이분 같은 거는 자식을 키워내야 하니까 거의 밤샘 철야 작업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밤에는 라면 2개 준대요. 그러면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집에 아이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키워내셔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새는 게 4번 일주일에.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2시간씩 재워준대요.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한국전지는 나에게 고향이고 농사짓는 농부로 따지면 나에게 땅인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고향에서 농사짓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시골에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1년에 쌀 7, 8가마 60년대. 그런데 본인은 잠 안 자고 열심히만 하면 다달이 쌀 한 가마 버는 거니까
나는 고향에 계속 있으면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도시로 나와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는 게 훨씬 나았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대덕구에 있는 민속신앙을 구슬체력했는데 지금까지는 다 생애사였어요.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거였는데 이거는 생애사라기보다는 주제사라고 해서요. 민속신앙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이끌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신앙 가운데 이렇게 산신제, 거리제 이런 것들을 구슬체력을 했는데요. 현장 답사, 이렇게 산속 가면 사실 여름에 벌레들도 많거든요. 같이 갔을 때 한 분이 벌레 쏘여가지고 바로 응급실 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이렇게 이제 현장 답사를 했고요. 여기는 비례동이에요. 비례동의 느티나무, 당산나무로 모시는 그 나무 조사하기 위해서 마을을 조사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례동의 며느리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 당산나무를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장사하기 전에 나무 가서 살피고 돌아와서 장사하시고 이런 분이셨고요. 여름철에 답사하다 보면 너무 덥잖아요. 그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71번 버스가 잠시 멈춰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양해를 가고 거기 가가지고 잠시 에어컨 바람 쐬고 또다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제당 같은 경우는 대덕구는 뒤에 계족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산제당이 있고 산신제가 잘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마을은 좀 독특해요. 연축동 마을은. 우리 임지선 선생님이 구슬체력하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천주가 뭐 조치원주가 다른 데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신탄인도 도시장이 있었어요. 신탄에 조치원 뭐 금산 기다렸어요. 어느 지역부가 저번한 것보다도 특별히 다 보면 부가 저주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제 MC도 같은데 이제 김진기 씨, 김정국 씨, 김정세트 씨는 그때 머리가 돌아가셨구나 하고 그때 같으신가요? 이제 우편장으로 서로 살아갔는데 누가 동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서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소 중매기 있잖아요. 중매기를 데려다가 해가지고 서로 샀는데 그래서 뜯어갖고 끌어서 내려고 하는데 딱 떠가지고 그냥 이 소 시다가 뺏기고 막 뜯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다 도망가고 흥분을 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게 600개, 700개 되고 깨내기 말고 그 참, 그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붙잡고 가는 거 그래서 갖고 왔는데 갖고 와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산신이 지낼 때 뭘 올려요? 보통 돼지 올리는데 이 마을은 특별하게 황소를 올리고요. 황소를 올리고 소의 거기에다가 황소 머리, 그 다음에 다리, 간 한 근을 올려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이제 국을 끓여서 드시고 이렇게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마을 기금을 마련하시는 곳이었어요. 내년에 가보고 싶으시죠? 올해 가실 수 있어요. 10월 초순에 10월 초순에 연축동에서 산신자니까 가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해요. 소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동안 또 예산이 없을 때는 못 잡잖아요. 근데 잡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부수동인데 이미 수몰된 마을인데 느티나무가 수몰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지금까지도 목신제를 지내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목신제를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읍내동 그 대덕문화원 가는 그쪽에 내거리 장승제인데요. 어렸을 때 사람들의 기억은 이렇게 여기 올라가서 옆에 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복개돼서 볼 수가 없는데 물장구 치고 놀다가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키 재기도 하고
키가 작은 녀석들은 못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놀았는데 그 놀았던 기억들을 구술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달라요. 여기 안내 표지판에는 요 장승을 남자, 할아버지, 여기 울퉁불퉁한 걸 할머니, 선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 기억 속에는 울퉁불퉁한 요게 할아버지, 요 줄 서 있는 게 할머니. 이럴 경우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희는 사실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억은 기억대로 기록하고 거기 밑에 각주를 달아서 표지판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면 되고, 그거는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과 기록이 다른 경우도 밝히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기억은 기억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승제를 지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술체록을 하다 보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책에서 공부해서 교육하는 건 쉬운데 나만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저는 계속 교육활동을 하면서 구술체록을 이어가면서 제일 좋은 건 나만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교육을 엮을 수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구술 기록에 한 실무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의 정의인데요. 역사는 기록이 항상 함께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에도 20건이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이렇게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있고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한 책.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마을 기록하실 때 오래된 마을 회덕동이라든지 또는 각 마을의 스토리북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활용서 이런 것들은 마을을 기록한 책이고요. 가족의 기록도 있죠, 집에 가면. 그리고 개인의 기록도 있잖아요. 나의 월급 봉투, 일기 이런 기록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록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국가 차원하고 민간 차원으로도 기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엄청 많죠. 20건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새마을운동 기록물도 기록물이고 제주 4.3 기록물도 기록물이고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기록을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 기록물은 월남에 이제 파견 갔던 아빠가 바나나 잎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런 편지도 남아있고 개인 일기는 무수히 많이 남아있고요. 개인의 상장 또는 표창장 이런 것들이 다 민간 기록물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게 바로 구술이에요. 구술은 입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온 기억이나 경험들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을 구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록은 적거나 녹음하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술체록가 또는 기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술자하고 체록가가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구술체록이에요.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기록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그 과정이 바로 구술체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자료가 바로 구술기록이라고 불러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자료예요. 단순한 질문들이 아니라 깊이 있는 질문 그리고 진정성 있는 답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바로 구술기록이고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좋은 점은 국가기록원이나 기록이 남기지 못한 자료를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좋은 점이에요. 단점은 뭘까요? 그게 매번 변한다. 맞아. 매번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매번 변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거잖아요. 예, 부정확한 기억들 그리고 나의 입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사가 요즘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억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자기 입장일 수 있지만 공통의 기억들이 모이잖아요. 마을에서는. 그럼 그 공통의 기억들이 모이면 지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술 기록은 개인의 생애지만 이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나의 경험들이 아니라 문화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문학적인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역사 자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구술 체록하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술 기록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바로 구술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문들이 구술사로 연구를 하냐면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아까 태평동 나무 조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술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술사가 꼭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근현대 역사를 기억을 통해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문서로 남기기 어려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소외된 이야기들,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공통의 기억이 되고 지역의 이야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역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지배자 중심의 역사, 중앙 중심의 역사였다면 지금은 풀뿌리, 민생 중심의 역사가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 개인의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이런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기억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술사를 할 때 그 과정들이 있어요. 저는 정통의 과정들을 알려드리면 먼저 기획 단계가 필요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개요로 내가 왜 이 작업을 하는지. 그래서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고요. 그다음 현장 조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록들, 문헌 자료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구술자를 섭외하는 것까지 끝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자료가 어떤 결과를 미칠지까지도 예상되는 평가까지 마치는 게 기획 단계입니다. 수집은 그야말로 면담하는 단계. 그래서 정리 및 분류는 아까 막 혼수백산, 혼비백산 이렇게 이제 밑에 자막들 보셨잖아요. 이것들을 녹취를 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녹취록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바로 정리 및 분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어느 단계가 가장 어려울까요? 정리요. 정리 단계, 또 수집 단계, 또 가장 활용 단계. 가장 오랜 시간 이루어져야 될 건 활용 단계고요. 이 세 단계 가운데 가장 힘든 건 기획 단계하고 정리 분류 단계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해요. 기획이 잘 되어 있으면 수집 단계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뭐 예로 들게 좀 웃기기도 하고 우리가 아기 낳을 때가 가장 쉬웠다고 하잖아요. 그 낳는 순간. 그렇듯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이 수집 단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리 단계는 고통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머리를 많이 싸매셔야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이렇게 기록의 목적, 주제에 맞는 기획안 구상하고요. 이렇게 실행 계획안까지 나와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올해 했던 작업이 둔산 일동 작업을 했어요. 혹시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둔산 일동 스토리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여기 마을 자원 조사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원들을 다 조사하고 뒷부분에 사회적 자원으로 구술까지 곁들였던 거고 저희 3명이 작업을 한 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으면 어디를 조사할지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둔산 일동. 여기 둔산 일동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는데 아까 스몰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예정이 남아있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근데 둔산 일동은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도 마음의 문을 안 여시고 경로당 가셔도 거기는 화투 치지 않으세요. 보드게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저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건 공원들, 열려져 있는 공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을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아는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소개받으면 경로당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마을 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기획 단계에서 목차까지 나왔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마을 개요부터 해서 자연자원, 역사자원, 생활자원,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이 4번까지는 충분히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서 목차를 엮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건 사회적 자원이에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나머지는 저희가 현장 조사가 끝난 다음에 문헌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한 3, 4일 만에 이 원고 작업은 끝났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을 정해야 되고
또 그분에게 면담이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까지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작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차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기획서를 설계할 때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사전 면담을 통해서 들은 다음에 이렇게 기획서를 작성을 해요. 둔산일동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덕구에서 작업할 때는 구술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삶을 사전 면담을 통해서 듣고 대덕구나 한국사의 연표에 따라 굵직굵직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일 때 마을은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기억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자료가 어떤 자료가 될 거다라는 게 예비평가까지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 단계인데요. 머릿속에 야 이분이 이러이러한 삶을 사셨지라고 저한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만났을 때 일단은 사전에 옛날 지도라든지 학교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계속 그분의 해상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순간 3, 40년 전 생각 안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을 회상하는 도움을 드려야 되고요. 그때 도움이 되는 건 신문기사, 옛날 자료, 그 다음에 옛날 지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 질문지를 작성해서 미리 드려요. 근데 질문지는 열린 질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 일상적인 대화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히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진 다음에 본격적인 질문을 하는 게 경험상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분한테 사진이나 이런 옛 지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앨범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문서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미리 가져와서 이렇게 한지로 다 붙여가지고 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건데요. 이분은 굉장히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만나 뵀는데 어떻게 했냐면 친구를 꼭 이분의 친구를, 동네 친구를 꼭 모시고 가서 차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분은 그렇지 하면서 계속 회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부끄러워하시길래 제가 요 약주를 한 잔을 중간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안 빨개지신데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 요거는 사실은 그때 드린 막걸리는 아니고 요즘 축제 때 꿈돌이 막걸리 나와서 제가 어제 넣은 거고요. 약주 한 잔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을 때 얼굴이 빨개지시면 안 되니까 그건 확인하고. 근데 약주 한 잔 들어가시니까 술술술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로당이고 여기는 자택이에요. 자택을 내어주시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구술자가 보통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사모님이 아프시거나 또는 남편분이 아프시면 문을 열기가 어려우세요. 그럴 경우에는 공공의 장소를 기록가가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할 경우에는 주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영원히 남는 건데 이왕이면 아름다운 뒷모습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술이 끝나고 나면 각종 동의서를 꼭 받으셔야 돼요. 사전에 받으셔도 좋고 요즘은 개인정보가 함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술을 동의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사진, 내 얼굴, 내 신상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것도 동의하시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걸 봐도 좋은지 이것까지 활용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담이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면담을 진행했는지 좀 수첩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저희도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지? 라고 왜 어떻지? 라고 막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가늠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근데 이제 면담 후에 떠오르는 생각들.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지원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원금이 클 때는 영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막 처리를 할 때 녹취를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구술자로 가장 좋은 경우가 경험이 많고 오래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곧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기억을 기록해놔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틀니를 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발음이 부정확해요. 요즘은 클로바 노트라고 네이버에 그 앱이 있어요.
그걸로 푸는데 그럴 경우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수십 번을 듣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완벽한 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푸는 거고요. 그리고 기억하고 기록이 다를 경우에는 녹취록에 각주를 달아서 또는 새롭게 글쓰기를 할 때도 각주를 달아서 그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목적이 있잖아요, 기록을 하는. 예를 들면 숨을민의 아픔을 기록할래. 대하동 노동자의 삶을 기록할래. 목표가 있는데 2시간 내내 기록을 하는데 제가 원했던 이야기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의 착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라고 해서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그분의 특별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리하고 분류하는 단계예요. 녹취록 풀기. 보통 1시간 듣고 오시면 녹취록 풀 때 몇 시간 걸릴 것 같으세요? 크로마 노트를 활용했을 경우에도. 여러 번 들어야 돼. 1시간 영상이요, 10시간 넘게 걸려요. 네. 클로바 노트가 7, 80%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시간 넘게 걸려요. 특히 자막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자막으로 풀 경우 영상이 있으면 입모양을 직접 보는 게 더 잘 풀려요. 그래서 보통 10배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제 목소리를 제가 녹음해봤어요. 제가 발음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못 풀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계속 푸는데 보통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을 기록을 하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새롭게 글쓰기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맥락만 이용을 하시면 새롭게 글쓰기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 안에 넣을 거에만 정확하게 표현이 되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적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풀고 녹취록 그대로이든 아니면 새롭게 글쓰기 한 거는 반드시 그 구술자분께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분 경우에 내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덜어내고 싶은데 또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 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록이 남으니까 기록가 자체적으로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구술자분이 여기는 지워줘라고 하면 지워드려야 돼요. 비공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데 좋다라고 하는 공개서 작성하시고요. 보통의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면 200만 원을 예산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물 정리까지 분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녹취록을 그대로 푸른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예전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하고 주민등록상하고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술자의 기록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를 경우는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주민등록상과 실제 생신이 다른 것들을 꼭 표시를 해줘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록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실제 나이가 다른걸? 나머지 내용도 다 진실인가? 라고 하기 때문에 각주를 꼭 달아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호 국민학교라고 이야기한 건 1995년도까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란 표현을 안 하시니까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밑에다가 이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변경됐다는 사실, 그리고 학교가 폐교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폐교했다라는 역사적인 부분들을 달아두시면 이 기록을 대하는 사람들이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1차 시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2차 시에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왜 이 내용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각주로 남겨두시면 좋은 자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독하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그 긴 이야기들을 다 녹취를 풀었을 때 다 보시기는 어려우세요. 특히 저도 이 화면이 안 보이는데 화면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포 용지로 이렇게 인쇄해서 드리기도 하고 좀 짧은 경우 새롭게 글쓰기 한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읽어드려요. 읽어드리면 그분이 만족해 하시면 그대로 나가는 거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덜어내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이 진짜 나는 보잘것없는 삶인데 굳이 왜 내 얘기를 기억을 하려고 하느냐고 끝까지 마다하셨던 분인데 약주 한 잔의 힘을 빌어서 4시간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MBTI의 내성적인 분이 후련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로 자서전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처음부터 나는 보잘것없는 삶이야. 특별할 것도 없어. 내게 뭐라고 기억을 해. 하셨던 분인데요. 4시간 삶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좀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이런 사례가 사실 우리 기록가한테 매우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활용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기록이 기록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마을을 기록했는데 예를 들면 역사도 기록하고 건축도 기록하고 경제 가치도 기록하고 사람도 기록했는데 그냥 묻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활용을 목표로 해서 이게 이런 자료가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어라는 것들도 사실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만드시고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3년에 걸친 수몰민, 대화동, 민속신앙 같은 경우는 대덕 아카이브에 이렇게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누구나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술자분들도 여기 찾아가서 들어가 보시기 어려우세요. 그런데 자식들은 보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자들은 보고 기록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고하려고 보고 이렇게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대전이 맨날 뭐가 없다 노잼이다 이러면서 영시축제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영시축제 콘텐츠가 좋나요? 말이 많죠.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21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다녀가셨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뭐가 없다 할 게 아니라 이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역사가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뭔가 새롭게 활용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지역적 맥락에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기억이 자료가 있으면 예술가들이 붙어서 요것들 콘텐츠화 만들고 이게 대전 지역의 문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고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건 대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역사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많아요. 계속 스토리 발굴을 하는 건 구술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활용면에서 결과 발표회를 해요. 어떤 사업이든 또 어떤 일이든 이렇게 결과 발표회를 하고요. 이렇게 리플렛도 만들어서 예쁘게 결과 발표를 하고 또 구술자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모셔가지고 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요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감회에 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 1구역 조사할 때 지역 리서치도 예술가들과 협업해가지고 매우 크게 결과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구술만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소소하게 찍었던 2명은 구술에 임하고 1명이 이렇게 영상을 휴대폰으로 기록했던 영상이 여기 조그만한 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예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찍은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약거리 같은 경우는 보고서로 나왔지만 너무 아까워서 1년 후에 제가 한 달 정도 작업을 해서 이렇게 대전 한의학거리라는 책자로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자비로 출판을 해서 현재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몰민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게 됐는데 저한테 너무 귀한, 아마 오늘 느끼셨죠? 제가 수몰민에 대해서 특히 애착이 있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연유로 제가 더 이제 애착이 느껴서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고요. 제가 주장했던 건 이렇게 24명의 이야기가 생생한 기억들이 발굴되어 있으니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모든 콘텐츠들을 집약할 수 있는 20기억박물관을 만들자. 어차피 대청호가 대전에 너무나도 좋은 관광 자원인데 거기에 박물관까지 있어서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대덕 아카이브에 이렇게 수록된 자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웹툰
작가들에 의해서 웹툰 콘텐츠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개개인의 삶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웹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또 문화예술 하는 분들은 더 큰 공연이나 이런 전시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웹툰 콘텐츠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공연 콘텐츠. 이거는 대덕문화원에서 이제 협업해서 하신 작업인데요. 이분들이 그 대덕 아카이브에 있는 기록들을 보고 거기서 이야기를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공연을 구성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처음에는 낭독만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수몰민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연에 올리기도 했던 겁니다. 저나 우리 선생님들 다 함께 공연을 보러 갔었고요. 거기서는 특히 이렇게 들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까 황호동에 사셨던 그 눈물 흘리셨던 분이 자기 수몰된 마을에 이렇게 돌멩이가 있었대요. 일하다가 그 돌멩이를 들어 올리는 걸 놀이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민속학에서 들돌들기라고 하는 놀이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용어를 모르셨는데 농사를 지을 때 허리 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돌을 드는 시합도 있고 이걸 놀이로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들돌들기라는 놀이가 있었고 이거를 이 공연에서 녹여내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되게 재밌는 공연이었어요. 이 공연은 대덕 아카이브에 수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야기를 발굴한 거고 작가가 재미있게 글을 썼고 그다음에 연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맛깔나게 연기를 해서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콘텐츠라고 해서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인솔해서 우리가 발굴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죠. 왼쪽 같은 경우는 수몰 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대청정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발굴된 이야기를 전하는 콘텐츠였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비례동 느티나무, 거기에서 발굴된 이야기를 가지고 알려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알렸던 관광 콘텐츠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굴한 이야기를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시민대학하고 문화원에서 이제 강좌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강좌 중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만들었어요, 2시간짜리로. 그래서 한약거리 이야기를 가지고 의학문화 콘텐츠로 연결을 하고 수몰민 구술기록 가지고는 지역문화 콘텐츠로 연결을 하고 대하동 구술기록은 노동문화 콘텐츠로 연결을 하고 마을신앙은 민속문화 콘텐츠로 제목은 그냥 다 제가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강좌의 제목이 문화 콘텐츠니까 이렇게 붙여서 저는 저만의 교육 자료가 2시간짜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현재는 우리 대덕문화에서 우리 임지서 선생님과 함께 철도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 교육자료는 교통문화 콘텐츠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기록만으로 보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마을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마을을 기록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미 기록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마을 안에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걸 기록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고민을 통해서 좀 스스로 이유와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건 어떻게 기록을 보존할 것인지 그리고 활용할 것인지도 염두에 두면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30분 동안 선생님들이 그 자신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걸 저도 함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록이나 문헌을 통해서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시장이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운데 에피소드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도 그 나무에 깃든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매일매일 찾아가는 마을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안내 표지판에 있는
이 나무의 수령은 몇 살이고 수령은 어떻게 되었고 매년 어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게 전해질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을 기록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곁들여서 함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영원한 기억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을 다 안 보여드리고 조금씩 자르면서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혹시 한 5분 정도 궁금한 거나 또는 함께 나눌 이야기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술해 주시는 분들한테 사례를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지 뭐 그런 게 혹시 이렇게 정해진 게 있나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긴 시간을 저희가 사실은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엄청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문제예요. 예산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감사 표시를 하면 좋고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경로당에 캔들을 사다 드린다든지 전을 붙였는데 한두 장 갖다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라포 현상을 하는데 사실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오고 가는 물질 속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으세요.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예산 가운데 크게는 못하잖아요. 예산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렇게 기록을 남길 때 하면서 이렇게 왜 모든 걸 남길 필요가 없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의외의 거를 발견하는 게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건가요? 근데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딱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새로운 에피소드가 발굴될 확률은 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날 때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경험상 제가 느낀 바였어요. 네. 좋았던 질문. 예를 들면, 그 질문지의 내용대로 질문이 오가진 않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면 이끌어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노동자분 나오셨을 때 퇴직을 하셨잖아요. 근데 질문지에는 없었는데, 그 퇴직하시던 날 아침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느낌을 확 일깨우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준비되지 않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마지막 질문은 항상 긍정적이고 이분한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마지막 이렇게 인생을 쭉 회고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얘기한 게 난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끝나면 그분은 이 시간들이 너무 속상하세요. 그래서 삶을 정리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해서 그분의 남은 삶까지도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이어갈 때 칭찬이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진짜 계속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맞아요. 중간중간 첨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말씀하실 때 그런 게 되게 잘 느껴져서 질문도 여쭤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술자가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공감을 잘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록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BTI에서 나는 막 빅티야 이런 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 앞에 서면 다 공감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성격이 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런 성격인데 라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선생님들 얼굴 뵈니까 다들 어떤 이야기든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반드시 한 분만 면담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까 제가 은행동 1구역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10분 넘게 채록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에게 할애된 질문은 4명. 그러면 그 가운데 의미가 있는 4분을 정하는 거고 나머지 기록들은 저희가 컴퓨터 안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책을 내고 싶었는데.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요. 동시에 기록가 말씀하세요? 아니면 구술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술자가 응. 한 분이어야 메인 구술자는 있으셔야죠. 메인 구술자는 있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 민속신앙을 할 때 여러 명의 이야기로 주제사로 나갈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억들이 다르니까 그때는 한 3, 4명 정도 함께 해도 좋습니다. 근데 어른들이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시잖아요? 내 차례가 적으시면 서운해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한 3분 정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동의서, 개인적으로 하는 동의서 이런 거는 따로 만드신 건가요? 저희가 만들기도 하고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요. 또 문화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되는 무료 버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누구나 쓰실 수 있죠. 그런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거. 예, 예. 나와야 되고 자기 인생사도 나오니까. 네, 맞아요. 민감해요. 그런데 기록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얼굴이 매번 노출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저의 얼굴과 저의 생년월일이 나간다는 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즐겁습니다, 하는 일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좋은 기록 남기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